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3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그동안 그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잡음이 많이 들어갔던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현대해상이 코드 42와 자율차 보험을 개발한다. 모빌리티상에 이제 그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예,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될 예정인데 굉장히 파급화를 갖고 올 것 같습니다. 재택 관련 기사로는 채권형 펀드 투자자들의 눈물부터 해서 요즘 뜨고 있는 펀드, 그리고 해외 주식 직구할 때 주의사항들, 그리고 앵커링 효과, 영업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앵커링 효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 건데요. 뭐 핵심 뭐냐면은 그 익명 정보가 있고 가명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익명 정보, 가명 정보는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 알 수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개인의 동의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의 차이점은 익명 정보는 누구 건지 전혀 계속 모르는 거, 가명 정보는 이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면 누구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 가명 정보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무튼 이 정보들이 빅데이터를 활용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누구 건지 모르고 이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보장 다 보여 이 부분의 데이터를 이제 보맵이나 굴리치 같은 IT 기술과 만나서 이것들이 이제 가공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술들이 굉장히 이 시장을 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무튼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제 그 시장이 열릴 것으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영업시장 부분까지 엄청나게 큰 효과를 좀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이 이제 코드 42가 네이버 CTO로 지낸 사람이 나와서 차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모빌리티 관련 사업에서 차량 공유라든가 드론 배달 로봇 스마트물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랑 손잡고 이제 MOU를 맺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상의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이제 그 모빌리티 시장으로 이제 재편될 것을 예상을 하고, 함께 이제 자율주행차 보험 관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 또 현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시컴퍼니와 손잡고 공유 킥보드 보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킥보드 서울에서는 그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활동량을 보이는데, 그만큼 또 사고 장면도 저도 2번이나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험 상품을 또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어서 미래를 이제 대처하는 그런 게 굉장히 보기 좋아서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굿리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 절반가량이 버는 돈 30%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욜로족이라고 해서 준비를 굉장히 안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월 20대 수입 재테크비 중에 51% 이상을 재테크하고 있는 사람 18%나 되고요. 31에서 50%를 재테크한 사람들 25%,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디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보니까 예적금의 54%, 저축성보험이 23%, 또 주식의 15.3%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중 18%가 가입보험을 점검받았고 84%가 보험 조정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케팅도 같이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월보험료를 절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좀 마케팅 효과가 너무 이제 티가 나는 부분도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강의할 때 코스탈로니의 그 달걀 이론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발음하기가 좀
늘 부자들은 좀 한 번 더 일찍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미 채권이 엄청나다라고 할 때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매수한 그 가격 올려놓은 걸 매수하는 걸로 매도를 해버리고 이미 금리가 낮은 시장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또 뒤늦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왔을 때 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 차익을 보고 또 부자들은 매도를 해서 또 주식시장으로 가고 또 주식이 올라오게 되면 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올려놓은 가격을 매수하게 되면 또 거기서 매도하면서 차익을 보는 늘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늘 이제 뒤늦은 타이밍 즉 내가 이 정보를 얻은 것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다. 결국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꽤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고요. 무튼 광고로 매수하는 시점 예, 이것이 굉장히 재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뒤늦은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기사를 갖고 와봤고요. 그 피델리티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최근에 인컴 펀드 수익이 굉장히 좋은 부분, 어, 기대 수익을 5%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연초 이후 벌써 9.9%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컴 펀드에 대한 어떤 제도 말씀드렸었죠. 좋은 성과를 좀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성과가 좋은 이유가 뭐였냐라고 물어봤더니 미 중앙은행이 페드가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달러 유동성의 증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아마존, 구글 이런 기술주들이 전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지만 배당 수익 같은 것들이 좀 좋아진 것들이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국 증시 계속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금리 인하를 해서 사상 최대치를 달리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실물 그 경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자산 선호가 살아나면서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하고 있는데 투자 유망지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뭐 유럽이 지금 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경상수적 흑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봤더니 뭐 표면금리가 5% 넘은데 환변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엔화를 보유하면서 리스크를 해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년엔 좀 좋아질 것 같다. 특히 반도체나 뭐 5G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그 내년엔 좀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부양책을 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반영돼서 나아질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가 엄청나죠.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25.1%나 그 감소를 했는데 반면에 해외 주식 직구는 지금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21조 원이나 된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주식 직구 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뭐 당연히 시장 부분도 있지만 특히 HTS나 MTS처럼 거래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할 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외화이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KB증권에 환전 수수료가 없이 원화로 바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한국,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주식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광고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거래 시간이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후 11시 반에 개장을 해서 오전 6시에 끝난다. 그래서 예약 주문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도 한국은 2영업일이 지난 시점인데 미국은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이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 9시에 사서 10시에 매도할 수 없고 또 매매 단위도 보면 매도는 한 주 단위로 하는데 매수는 100주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주의할 사항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래 수수료가 거의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배 비싸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소액으로 거래할 때는 이 수수료 부분이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리츠 송금은 가장 비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도 배당소득세 15.4% 내야 되고요. 이게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 된다라는 거. 매매 차익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내겠죠. 뭐
초과에 대해서 내겠죠.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뜨는 펀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리츠, R, E, EMP 그리고 멀티 에셋 펀드 이 REM 펀드가 좀 뜬다라고 하면서 그래프를 보니까 연초에 글로벌 리스트 일본 리츠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그리고 멀티 에셋 EMP 펀드들이 좋은 성과를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쪽 상품들을 좀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또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좋다라고 얘기 나오면 이때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매수 이렇게 함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기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컴 펀드들은 좀 다르죠. 그냥 뭐 이제 꾸준한 수익을 이렇게 뭐 배당 수익이라든가 뭐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거에 들어와서 재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분 기사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심리작용이 굉장히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최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얻은 정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뭐 창구에서 여직원이 이게 최신 나온 펀드인데 이 펀드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최신이라는 어떤 정보에 대한 편향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선택할 때 내가 결정할 때 결국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왜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공돈 효과는 이전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돈은 또 쉽게 쓰는 것처럼 이전 투자 효과의 성과가 좋다 보니까 재투자할 때는 또 조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처분 효과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익 난 주식은 일종 매도하고 손실 난 건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늦게 매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매도해서 수익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빨리 매도해서 손실을 줄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다가 손실이 커지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앵커링 효과인데 앵커라는 게 닷이잖아요. 배가 닷을 딱 내리면 이 배는 이 닷과 연결된 줄의 길이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실제 실험을 한 겁니다. 중고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예,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 30명으로 나눠서 이 30명한테는 이 중고차 가격의 적정 가격이 5,000마르크다. 이 30명한테는 2,800마르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을 15명씩 나눠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나머지 15명한테 야 이거 5천 너무 비싸 그리고 2,800마르크 얘기한 사람한테 이거 너무 싸고 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정보를 준 다음에 야 이 중고차를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그룹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3,560 정도 마르크를 얘기를 했고요. 이 그룹은 높다라는 정보를 들었더니 3,130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800마르크를 든 사람한테는 아무 정보를 듣지 않은 사람한테 2,520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정보 이게 싼 거 같아라고 이거 싼 거 같아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되게 높게 얘기한 거죠. 이걸 딱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떤 수치를 마지막에 정보로 들은 사람들은 이 수치가 굉장히 가격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영업에서도 보게 되면 뭐 이런 거죠. 보험료는 얼마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남들은 얼마 정도 안진등금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처럼 이때 어떤 수치를 우리가 고객한테 얘기하느냐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제가 대한민국 보험 유지율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핵심이 보험료 기준으로 고객들이 결정하지 않고 보험금 위주로 결정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보험금에 대한 기준이 2천은 좀 적어요. 적어도 암진단금은 요즘 막 1억 준비하고 있는데 최소 3천은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이 1억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두 개가 기준점을 바꿔놓으니까 내가 보험을 좀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고 왜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면 보통 240개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봄의 고온 구매력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봄이 깨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 보험 유지율이 가장 안 좋은 이유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이제 다양한 효과들이 있겠죠. 뭐 시장 경제가 바뀌면서 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보험에 대한 유지력이 떨어지고 이때 보험이란 상품의 재화 상태의 성격이 가치가 굉장히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또 다른 설계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이걸 건드리면 또 쉽게 움직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 남자를 꼬시기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튼 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신용으로 구매하는 상품이죠. 240개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앵커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남들은 1억 준비하는데 3천 정도는 준비하셔야죠. 네, 이걸 영업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튼 마지막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책을 읽고 이런 정보를 강의를 얻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비싼 돈 내서 비싼 시간 들여서 강의를 들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RP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RP들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그 기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3번 찍었습니다. 2개가 날라갔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실수한 거고, 한 번은 또 시스템 문제로. 무튼 그래서 좀 늦었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코였습니다.